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사건을 다뤄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도 원래 제가 평상시 컨텐츠 준비할 때 하던 그런 스타일로 그런 경로로 사건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추석에 컨텐츠를 막 뭘 할지 이제 다시 복귀 방송하면 뭘 할지 막 찾다가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몇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제가 보류를 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한 가지 사건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요, 한국 여성 두 분이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한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차근차근하게 급하지 않게 정리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범죄 사건은 사실 되게 안타깝고 피해자 가족한테는 상당히 아픈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쓰시거나 댓글을 쓰실 때도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만한 말씀들은 알아서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갔었던 진양, 당시 21살이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진양이고요. 이분이요,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1년 10월 말쯤이었어요. 10월 말쯤에 영국으로 여행을 혼자 갔다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진양이요, 10월 25일부터 혼자 영국을 여행하다가 한 민박집에 투숙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6일에 한국으로 보낸 이메일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진양의 가족들은 그녀와 소식이 끊긴 후에 외교부에다 실종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요, 현지 경찰에 수색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다가 영국으로 이제 이동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 대사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다음 달, 그러니까 이 진양이 실종된 다음 달이었던 11월 18일에 영국 요크셔에 있는 아스크햄이라는 마을 도로에서요, 여행용 가방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당시 발견된 가방이에요. 가방을 열어봤더니요, 그 안에는 속옷 차림으로 팔과 입이 묶여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입에는 뭔가 이렇게 물려놨겠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당시 발견된 가방은요, 한국제 가방이었대요. 한국에서 만든 가방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사체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던 영국 경찰이 이게 한국 가방이네? 가방에 담긴 변사체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영 대사관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합니다. 경찰이. 근데 대사관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그 영국 경찰의 문의에 대해서 보름이 지나서야 그 가방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름 동안 영국 경찰이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영국 경찰은 이미 이 가방이 한국에서 제조됐다는 거, 그리고 변사체의 추정, 나이, 그 다음에 키, 또는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밝혔어요. 이런 시신이 발견됐다, 가방에서. 그리고 가방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방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밝히고 나서 이제 대사관에서 경찰에다가 답변을 전달한 거죠. 한 발 늦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요, 사망자 신원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영 대사관은 사건 현장에도 방문을 안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사건 현장에 방문을 안 한 거죠. 오히려 이 진양의 부모가요,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주영 대사관에 인상착의를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노스 요크셔 경찰에 알렸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해가 바뀌었어요. 2002년 1월에요. 변사체의 신원이 여행 중에 실종되었던 진양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겠죠. 대사관이 영국 경찰로부터 가방에 대한 문의를 받은 지 40일 만에
그리고 경찰에 자세한 인상착의 아까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자, 그리고요. 영국에서 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진양의 사건이 벌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해요. 한 달이 넘지 않는 그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또 하나의 실종 신고였는데요. 실종됐던 또 다른 피해자는요. 한국인 어학연수생이었던 송량이었어요. 이 오른쪽 사진이 송량인데요. 이 송량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송량에 대한 실종 신고는 2001년 12월 8일에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진양의 시신이 발견된 그 다음 달 경에 접수가 된 거예요. 신고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송량의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송량과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그리고 영국에서 이 송량을 거의 보호자처럼 이렇게 함께 있어줬던 교민 최 씨였어요. 서로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었나 봐요. 자, 12월 7일에요. 이 최 씨가요. 송량과 통화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하는 도중에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집주인 오빠랑 타워브리지 근처 걷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게 송량과 이 최 씨의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 다음날 교민 최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송량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 송량의 부모님은요. 딸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오셔서 실종자를 찾으려고 기다려요. 계속. 이 송량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리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녀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한인 여학생의 실종 사건, 이 사건들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 유학 중에 영국으로 여행을 왔었던 진양, 이 왼쪽에 있는 진양은 프랑스 유학 중에 영국으로 여행을 왔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송량은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이었던 학생이었죠. 근데 이 두 학생이요, 묵었던 민박집이 있었는데요. 그 민박집의 주인이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진양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짧게 머무르고 있었던 상태였고, 송량은 영국에서 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장기 투숙 중이었죠. 그 민박집에서. 그리고 진양의 경우, 첫 번째 이 가방에서 발견된 진양의 경우는요. 사흘 정도 민박집에서 머물다가 실종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 두 여성이요. 같은 민박집에 묵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민박집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 경찰 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경찰 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 피해자였던 이 왼쪽의 진양의 실종 시기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조사를 했던 결과 2001년 10월 31일 런던에서,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 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진양의 신용카드로 약 45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여기서 공범 의혹이 제기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런던에서 돈이 인출이 됐는데 바로 이틀 정도 뒤에 프랑스 파리에서 또 돈이 인출이 되잖아요. 물론 그 범인이 프랑스로 이동을 해서 돈을 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좀 빼자고 프랑스까지 갔을까요? 아마 공범에게 카드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의혹으로 공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외에도요, 김 씨가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뭐냐면 이 김 씨 집에 머물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민박집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진양의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에 집주인 김 씨가 감색 푸조 승용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양의 시신이 있던 아까 그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요, 감색 승용차가 목격된 바가 있었어요. 또한 진양처럼 송량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송량의 카드에서도 돈이 인출이 된 거죠.
당시 현금을 빼던 사람이요. 유리창 뒤에는 CCTV를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그래서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현금을 빼간 사람은 검은 색깔 스키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진양의 시신이 버려진 현장에서 목격됐던 30대 남자도 이런 비슷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량의 사건, 송량의 현금을 뽑았을 때 그 사람, 그리고 진양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상 차이가 비슷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현금을 빼던 사람, 그리고 시신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목격된 남성, 그리고 민박집 주인 김씨, 그리고 김씨의 차량이었던 감색 푸조 차량과 시신 발견 현장에서 목격됐던 감색 차량, 이 모든 게 다 일치한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30대 남성의 몽타주를 배포를 해요. 그려서. 그리고 나서 민박집 주인 김씨를 수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현장에서 발견된 30대 남성이랑 이 김씨랑 동일 인물이다, 이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두 인물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각각의 이렇게 인물로 존재를 한다면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공범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진양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에요, 손을 이렇게 묶고 있었던 테이프가 있었대요. 근데 그 테이프가 어떤 미술관에서만 파는 특정한 테이프였다고 해요. 다른 데선 팔지 않고 그 미술관에서만 파는 테이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걸요, 김씨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구해줬다라는 의혹도 있어서 더욱더 김씨를 찾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해요. 결국에 수배를 받은 김씨는 도주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주를 했겠죠. 해외에 있는 걸로 알려져서 친지를 통해서 이제 귀국할 것을 계속해서 이제 시킨 거예요. 종용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0일에 그는 런던에 있는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나타나지 않던 그 김씨가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분위기를 물어봐요.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분위기 어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자체를 묻는다는 게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왜 물어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김씨가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 혐의가 없으면 애시당초 잠적 자체를 안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돌아올 거냐라는 여자친구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종된 송량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송량은 아까 실종이 됐었죠. 그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은 상당히 애타는 마음을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씨와 여자친구와의 첫 통화를 한 지 5일 뒤였던 1월 15일에 파리 특파원이요, 이 김씨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아요.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글이었어요. 앞뒤도 안 맞고 문장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거 제정신으로 쓴 건가? 막 횡설수설. 얘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쓴 건지 그런 것도 의심될 정도의 그런 편지가 도착을 한 거죠. 약 2장 분량의 이메일이었는데요. 이 메시지가 적혀 있었대요. 이런 식의 메시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우연히 사건을 접했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악하지 못하다. 두 번째, 나는 지금 베를린의 중심 호텔에서 꼼짝 못하고 있고 때가 되면 런던으로 돌아가겠다. 본인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돌아가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거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죄가 없다면 사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나는 송량과 아주 친한 사이다. 그러니 나를 범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송량이 어떤 사람에게 2,700파운드를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쯤 내 민박집에서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가까워졌다. 여섯 번째, 런던 민박집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진양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CCTV에 잡힌 사람은 내가 아니라 흑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양과 송양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좀 의심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돌아가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거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죄가 없다면 사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죄가 있으면이 아니죠. 죄가 있으면과 죄가 없다면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죄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거를 마치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들려 나는. 너네들이 내 죄를 찾아내면 내가 벌을 받을 거고 너네들이 내 죄를 못 찾아내면 난 사과를 받을 거다. 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이 말이. 조금 이게 횡설수설하기는 했지만 마치 지금까지의 사건, 신문, 뉴스 보도를 모두 다 보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하나 수사 상황을 지적을 해가면서 쓴 편지였어요. 김씨가요. 자신과 송량의 친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송량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흘이 지나요. 그래서 1월 18일이 돼요. 김씨가요. 런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영국 경찰에게 체포돼서 연행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체포가 됐냐면 이 김씨가 런던 중심가에서 친지들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친지들하고 통화도 했고 대사관 관계자랑 내 신상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신상 문제를 협의를 하는데 대사관 관계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 경찰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좀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보를 알고 달려온 영국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했던 대로 처음부터 베를린에 있지도 않았대요. 베를린에 있었으면 나 베를린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 굳이 나는 지금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호텔에서 꼼짝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김씨는 영국을 떠난 적도 없었고 영국 내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대요.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티가 났어 솔직히. 경찰은요. 김씨가 2001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했을 때죠. 2001년 10월에 진양이 실종되던 무렵부터 임차했던 차량 그리고 시신에서 발견된 특수한 접착 테이프 그 특수한 접착 테이프 있다고 했었죠. 그 테이프 그리고 신용카드 인출 기록 이런 것들을 살인 혐의 증거로 채택을 해서 법정에다 제출을 해요. 그리고 치안법정은 이를 통해서 살인 혐의 입건을 허가해요. 살인 혐의 입건이 허가가 돼야 어떤 구금 기관의 구애가 없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출을 해서 혐의 입건을 허가를 받은 거죠. 경찰이. 그래서 김씨를 상대로 구금 기관의 구애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어서 경찰은요. 이제 진양이 2001년 10월 26일에 마지막 메일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메일을 남기고 실종됐던 상황 그리고 시신 발견 당시 김씨의 행적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시신 발견됐을 때쯤에 이 김씨가 운영하던 그 민박집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양 시신 발견될 때쯤에 이거 집주인 여기 없었다고. 차 끌고 나갔다가 이틀 뒤에 돌아왔다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적 너 그때 어디 있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했고요. 그리고 송양 이 오른쪽에 있는 송양이랑 너 어떤 관계야? 너 걔 죽였어? 살아있어? 송양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있으면 어딨어? 죽였으면 어딨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해요. 근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 묵비권을 제대로 행사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사관 관계자들이 면담을 했대요. 조사가 아니라 면담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네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이런 식으로 계속 촉구를 했는데 계속 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 안 하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한 거죠. 결국 경찰은요. 송량의 소재를 찾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그 포스터에는요.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을 했었는데 뭐 그 송량의 인상착의라든지 뭐 그런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이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 법의학팀, 컴퓨터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수사력을 총동원을 해서 수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두 가지씩 김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영국 경찰이요, 김 씨의 홀본 지역 민박집 카펫, 벽, 임차한 승용차에서 혈흔을 발견을 한 거죠. 이게요, 기사마다 조금 말이 다른데, 이 진양과 송량이 거주했던 그 민박집이 주인은 김 씨가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같은 민박집에서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이라는 기사가 조금 더 많아서 제가 그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홀본 지역 민박집 카펫, 벽, 임차 승용차에서 혈흔을 발견을 한 거죠. 누구의 혈흔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시간이 2달 정도가 지나요. 2002년 3월 14일이 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도클랜드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 민박집의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집 배관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내가 배관공을 불렀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경찰에서 좀 와서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하고 신고한 거냐면, 공사를 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그 현관 안쪽에 있잖아요. 현관 안쪽 벽장 틈새에 벌레랑 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더 파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요, 당시 그 벽장이 실리콘으로 다 밀봉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밀봉돼 있는 벽장을 다 뜯어냈는데요, 그 안에서 발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날 정오부터, 그러니까 그 시신이 발견된 날 정오부터요, 경찰은 곤충학자들을 포함한 법의학팀을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약 16시간에 걸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벌이게 된 거죠. 현장 감식이 먼저니까요.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이 됐던 곳은요, 바로 김 씨가 운영했던 민박집 현관 벽장이었어요. 이후에 신고했던 주인으로 바뀐 거였어요. 주인이 바뀐 거였고, 그 바뀐 주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경찰이 와서 시신을 발견한 이런 과정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8일 만인 3월 22일에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대조를 합니다. 그 송량의 부모님과 DNA 대조를 했어요. 혹시 송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한 결과 벽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송량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은요, 송량이 실종됐을 때 영국에 와서 딸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계속 찾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진짜 살아있기만 해라, 다쳐도 좋으니까 살아있기만 해라,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을 텐데 정말 이렇게 돌아온 딸을 만나게 된 거죠. 송량의 사인은요, 기도폐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 씨의 홀본 지역 민박집 카펫과 벽에서 혈흔이 발견됐었다고 했잖아요. 그 혈흔도 진양, 이 왼쪽에 있는 진양 아시죠? 진양의 혈흔으로 밝혀졌고요. 김 씨가 과거에 운영했던, 지금은 주인이 바뀐 도클랜드 민박집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이 송량으로 밝혀졌지만, 김 씨는 검찰 측에 너 유죄 주장 인정해? 라는 질문에 난 죄가 없다 라고 답을 했대요. 근데 딱 이런 느낌이었대. 아니요, 전 죄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2003년 3월 25일, 그러니까 해가 또 바뀌었어요. 2003년 3월 25일에 한인 여대생이었던 진양과 송량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인 민박집 주인 김 씨는요, 런던 올드베일리 형사법원의 재판장에 의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첫 번째 사건, 진양 사건 발생하고 거의 1년 반 만에 판결이 나게 된 거죠. 보통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배심원이랑 재판장이요, 김 씨에게요, 진양, 송량 사건 각각에 대해서 1급 살인죄를 적용했대요. 그래서 무기징역 해서 무기징역을 2개를 선고를 했다고 해요.
김 씨는요,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종신형으로 선고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대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최종 재판에서요, 형량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냐는 이런 걸 호소할 수 있는 법정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기회를 줬어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이러고 있었어요.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스처죠. 그건. 그리고요, 판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면담을 했어요. 판결 이후에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영국 국선 변호인들의 난 국선 변호인들 못 믿겠다 이런 말은 했지만 뭐 그 이상 뭐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난 항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지 않았대요. 그냥 계속 침착한 태도, 약간 이랬다고 해요. 자신을 친구라고 믿었을 송량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벽장에 숨기고요. 혼자 여행 온 진양을 살해해서 가방에 유기했던 김씨. 가족들은 도대체 왜 내 귀한 딸을 그렇게 죽여야 했냐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살인 의도, 동기 또는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 얘가 되게 여기저기 나라를 돌아다녔대요. 거기 다니면서 여죄를 저질렀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 이게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요. 경찰은 사실 이 여죄에 대해서도 되게 불안해하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물론 추궁은 했지만 이 김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수사하면서 그리고 재판하는 내내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했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뭐 당시에 뭐 진양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목격된 30대 남성이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데 공범인지, 영국에서 진양의 카드로 돈을 뽑고 프랑스에서 돈이 또 뽑혔는데 그게 본인이 이동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시킨 건지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심지어 항소도 안 했잖아요. 나체 상태로 결박당한 채 발견된 모습으로 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힌 후에 살해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도 있었고요. 추정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그리고 단순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충동을 떠나서 약간 사디스트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라고 영국 경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성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김 씨만이요, 두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동기를 알고 있겠죠. 본인만이 알겠죠. 보통의 살인범들이요, 너 왜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라도 했거든요. 뭐 세상이 나를 버렸어, 불공평해, 나는 피해자야,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였던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이랬잖아요. 뭐 부유층 사람들 각성하세요, 여자들은 자기 몸을 잘 간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로 추측할 만한 얘기는 했었잖아요. 언급은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트렁크 살인 사건 제가 했었죠. 그때 피의자였던 김일곤도 나는 피해자다, 난 억울하다 이러면서 피해의식을 되게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었죠. 하다못해 자기는 죽어도 아니다, 그냥 오리발이라도 내밀 수도 있는데 그런 잡아떼는 모습도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감정의 변화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난감했어요.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다고 보기에는 항소도 안 했잖아요.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니라고만 얘기했지. 너무 어린 나이에요. 21살, 22살. 부모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이제 꿈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갔다는 거는 뭔가 자신의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하루하루 살았을 진양과 송량이요. 그녀들의 안타까운 이 사건이요, 국내에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자료도 사실 많지 않고 다 그때 당시 기사 정도라서 사실 정확하게 정말로 이 피의자 김 씨가 항소를 끝까지 안 했을까에 대한 여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기사상 항소하지 않았다거든요. 먼 땅에서 상당히 의지할 곳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인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고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해외에서는요, 같은 한국인에 의해서 이런 일 당하는 경우가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여러분들로부터 계속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2001년에서 2002년 영국에서 발생한 한인 여대생 실종 살인 사건이었습니다.